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 김보람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배우 박신양 씨가 출연한 토크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한 배우 박신양 씨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답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과 투자 결과 모두가 큰 욕심 없이 이 정도면 괜찮았구나 라고 만족할 수 있는 흐뭇한 한 주였길 바라면서 오늘도 대박 스페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팀장과 하창봉 팀장의 강의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일단 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의 좀 의미를 첫 번째로 좀 봐야겠는데요. 여기 써 있다시피 각국의 무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협정 자체를 어느 지역 자체가 이제 맺어서 말 그대로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거죠.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화폐 같은 것도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무역 자체를 돌아가는 것은 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FTA라는 것은 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자유경제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만큼 나쁜 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자국의 고유 관세라든지 그 수출입 제도를 폐지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내 그 단일 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단일 관세라든지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U죠. EU인데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인데 최근에 이것은 약간은 좀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많냐고 하냐면 일단 유럽 문제들이 좀 발발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이거 할 때는 FTA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자국 고유 관세라든지 수출 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그 영내에서 말 그대로 그 실제로 말하는 그 FTA가 이루어질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상품을 뭘로 할까요? 그 과일을 어떤 과일로 하죠. 과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독일에 가면 어떤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데요. 독일에 가면 한 100달러, 그러니까 미달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 하고 근데 그리스를 가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게 되냐면 그리스에 가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상품인데 300달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의 화폐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독일로 많이 가게 되죠. 당연히 똑같은 가격인데 3배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꾸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경제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국의 고유한 관세라든지 수출입 제도 자체는 좀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무역 장벽만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북미 FTA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나프타라고 이렇게 약자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과 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관세라든지 이런 수출입 제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무역 장벽만 조금씩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EU 방식하고는 조금 틀린 FTA가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과 그 도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화폐나 무역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체는 크게 무려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면 이게 진짜 FTA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FTA 수혜주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찾고 기업들을 찾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원산지 기준입니다. 이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현대차가 있는데 이 현대차가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의 공장에서 차를 생산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팔아요. 그러면
분명히 현대차 건데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FTA에 말 그대로 그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데 못 받습니다. 이건요. 원산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한 현대차 원산지가 어디냐, 어디서 생산했냐가 FTA의 핵심 기준입니다. 거기만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 관련해서도 요즘에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지금 섬유 협회나 그런 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FTA와 관련해서 회사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원산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주들 다 부품주들 뭐 FTA 수혜 받는다 뭐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원산지 우리나라 공장 있네. 그래 여기 수혜 받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등록을 또 안 시켜놓으면 신고를 안 해놓으면 그거는 또 FTA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FTA 수혜라고 해서 주가가 뻥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왜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FTA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과 우리나라 FTA 하고 FTA를 전부 다 막 하려고 그러죠.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알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최근에 원인으로 찾게 되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발발했죠.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하게 되면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양적 완화하는 과정은 저번 강의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부가 그 연방은행에 빚을 져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뭐 산업에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됐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있죠. 고용 창출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수출 증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좀 FTA로 좀 사용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제가 추리를 하고 있는 바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수출 증대를 일으키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회복하고 전 세계 경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기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한국과의 FTA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을 그렇게 선택을 하냐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 미국과 친한 나라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죠. 근데 일본하고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뭐 FTA를 이렇게 맺게 되면 여기 지금 일본 솔직히 뭐 지진 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 많이 발생들 하고 있는데 여기 봤자 그렇게 뭐 이득은 볼 것 같지 않고 한국과 FTA를 하게 되면 한국은 좀 약간은 더 안전지대라고 불리죠. 그리고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미국이 노리고 있는 소비시장은 또한 중국이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보다 훨씬 더 상극입니다. 서로 엄청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FTA에서 중국으로 하긴 힘들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우방국 중에서는 중국하고 그래도 친한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과 FTA를 좀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지리적 위치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죠. 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그래도 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상당히 강한 그 아시아의 국가로 좀 발돋움했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의 성장세가 무섭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과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대국들도 많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훨씬 많지만 아시아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경기가 하락세고 한국은 경기가 상승세니까 결국에는 한국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위치도 좋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유통의 중심으로 되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이제 교역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죠. 워낙에 물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 증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FTA라는 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 우위론이라고 그 경제 그 어떤 경제 교과서 같은 게 있는데요. 경제 내용 안에 이 비교 우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나 두 국가를 비교해서 한쪽 산업만 발전하게 돼 있다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는데 FTA를 실제로 하게 되면 한쪽 나라의 어떤 산업은 굉장히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산업들은 또 부각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좀 극과 극으로 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어떤 한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원을 어떻게 잘 유통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제조까지 하고 거기다 서비스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인력 낭비라든지 그런 어떤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이거 비교 우위론이 경제학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FTA가 좋은 점은 결정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나쁜 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이 굉장히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게 FTA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게 되면 아예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그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준비하는 건 이제 농축산업인데요. 일단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종자산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래 종자산업 자체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종자 자체는 모든 산업의 근본입니다. 이 생물 유전자원으로 통하죠. 우리나라가 좀 타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타격이 있냐면 이 대표적인 그 생물 유전자원 중에서 종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콩과 옥수수가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기름 가격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콩기름이라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두 거래되는 게 대두죠. 대두 머리 큰 대두 말고 그 콩 대두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이 올라가요. 이 올라가고 옥수수 또 올라갑니다. 옥수수 가격은 당연히 식량 가격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콩 같은 경우는 여기 유전 형질로 뽑아내게 되면 수많은 형질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냅니다. 뭐 약재에도 쓰이고 산업재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고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저게 옥수수에서 뽑아낸 형질이 들어간다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그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생물 유전자원, 콩하고 옥수수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콩하고 대두 같은 경우는 국제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왜 거래가 될까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가 않아요. 국제 상품 시장이라는 데는. 그런데 콩하고 옥수수가 그만큼 전 세계 상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제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면화,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이죠. 네. 굉장히 생활이 밀접한 겁니다. 근데 콩, 옥수수, 나 옥수수 안 먹는데, 나 옥수수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유, 유가 문제 계속되고 있죠.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만 국제 상품 선물 시장이라서 거기서 거래가 됩니다. 현물도 뭐 거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파급 여파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종자 산업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국내 전 산업이 사실은 타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농산물 좀 뭐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래 농업 그럼 기술 개발하면 되지. 그게 종자 하나를 개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10년도 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빨라져 가지고 뭐 3년 이런 정도 내에 신종자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개발돼도 말 그대로 상품화되고 다시 한번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이 앞서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약화가 되면 전부 다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거를 추진하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고야 의정서랑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출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고기, 돼지고기 경쟁력 달라진다라고 했죠. 송아지 출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쟁력이 우위입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나 소고기 가격은 상대가 안 돼요. 미국에. 우리나라 그래서 한우가 비싼 겁니다.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산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대등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 한우나 다른 것처럼. 돼지 출산 기술력을 보게 되면 한국과 미국 대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돼지 한 마리가 뭐 한 10마리에서 11마리 이렇게 돼지 그 새끼들 낳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0마리, 11마리, 12마리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죠? 돼지고기 그러면 소고기, 저 유통업체들은 끝났네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고기 가격이 경쟁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소고기를 많이 먹겠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수요가 증대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꿎은 돼지고기까지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업 자체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유통, 운수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 이렇게 묶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유통업 뭐 아실 거예요. 뭐 백화점, 뭐 홈쇼핑 업체, 인터넷 쇼핑 업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라인업 증대입니다. 자, 유통업은 갑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갑으로 점차적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FTA.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유통업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부분들은 뭐냐면 IT 자동차 겁니다. IT 자동차 그쪽이 제일 좋다. 그쪽이 하는데 실상 그거는 뭐 경쟁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사실은 유통업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업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파급 여파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유통업들의 그 어떤 장기적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뭐 백화점들은 그래도 상품들 갖다 놓고 이렇게 팔고 그러면 그래도 손실은 안 봅니다. 유통업체들이요. 손실은 안 보고, 사실 유통업이 제가 업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유통업인데, 왜 좋아하냐면 유통업은 솔직히 말해서 안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뭐 없어진 백화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웬만한 그 대형 유통업들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면 이 유통업자들이 없으면 그 제조업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통업자의 목적은 뭡니까? 상품도 한 대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와서 사가고 거기서 교류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교류죠. FTA도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들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운송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이라는 거 교역량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 유통업도 뭐 굉장히 좋죠. 유통업도 좋은데 유통업이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운반을 해다 줘야 돼요. 그러면 운송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교역량 증대, 일자리 창출 핵심입니다. 여기가요. 운송이라는 게.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해운주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도 실적이 제가 그 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해운주들 잘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파급 여파는 뭐냐면 운송업종이 바로 유통업이 성장하는 만큼, 교역량 많아서 성장하는 만큼 이 운송업종이 유통업을 뒤를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운임력 경쟁력, 당연히 물량 많이 실어 나르는데 수요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수 있는 그 능력 캐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임력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지금이야 택배 회사들은 진짜 택배 가격도 못 올리면서 유류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상품업자들이 많아지게 돼서 유통이 계속 활발해지게 되면 운임료 우리도 더 올려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가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좀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FTA의 운송에 대한 또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움직일 수 있는 캐파 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부족할 겁니다. 나중에는요. FTA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나 조선이나 항공주들 발주 나오겠죠. 자동차 지금은 관세 철폐로 움직이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철폐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들의 특히나 트럭 같은 거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발주들이 나오는 거는 뭐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지만, 진짜 교역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컨테이너선 있죠. 컨테이너선 있고 벌크선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은 틀린데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포장된 거 이렇게 딱딱딱 갖고 다니는 거고, 벌크선은 자원 같은 거 있죠. 석탄이를 무작위로 막 쏘아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농식품 들어올 거니까 벌크선이 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쪽에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FTA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도 보이죠. 유가 부담은 되는데,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죠. 유가 부담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항공
운임은 비싸지만 스피드를 원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공주들이 역시나 좀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교역량 증대에 따른 수주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확대 시에 점점 전 세계로 확대 시입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점차적으로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IT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력 그 경쟁력 확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위치정보 시스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다음 지도, 뭐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사용합니다. 위치를 알아야죠. 뭐 어디를 알아야 뭐 갖다 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정보 시스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물품인지 어디다 쓰이는 건지 모른 채 그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콜라병 갖다가 뭐 빨래로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정보라는 거, 그죠?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니까 검색도 하고 그걸 또 알아봐야 되고 계속 그런 여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여파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구글, 야후, NHN,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NHN이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이상하게 요새 들어서 FTA 발효 며칠 전부터 이렇게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T, 정보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진짜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냐 이겁니다. 오늘 조금 조정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계속 신고가 기록해요. 언제까지 갈 거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자, 일단 IT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IT 서비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보다 보면 안 쓰던 사람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굉장히 많이 고집을 했었어요. 피처폰을 굉장히 많이 고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놀리고 그랬어요. 넌 아직도 구닥다리냐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바꾼 게 한 3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열받으면 삐삐로 교체를 하게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번호 받아서 나 그렇게 공중전화 뛰어가서 전화하겠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옆에서 많이 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확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보 시대다 보니까 정보를 보는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성은 확대될 겁니다. 뭐 애플과 삼성전자가 견제인데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넓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이 둘 다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평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관세 철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반도체나 모바일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거 관세 철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관세 철폐 때문에 FTA 효과 때문에 간다라는 건 사실상 말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냐 그럼 LG전자냐. 자, 기업 가치 딱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모바일 이미 적용됐다고 했죠. 해외에서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LG전자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아직 가전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관세 철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G전자가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업 가치를 제외했기 때문에 주가 수준하고는 틀리다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기까지네요. 일단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 관세 철폐 부분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산업의 원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물자원입니다. 생물자원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종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가 가장 뜨고 있습니까? 유가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쪽이 바로 자원개발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의 원천은 생물자원이기 때문에 각국의 종자 개발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자 개발 및 자원 개발.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더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자원 개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마 통계학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베이지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계학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원유가 발견됐대요. 그럼 그 주변에 무슨 돌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돌들이 있으면 여기에 원유가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이렇게 있길래 여기 자원이 있겠네 하고 파보면 없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거기 자원개발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개발주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핵심입니다. 이것도요. 아까 원산지 말씀을 드렸죠. 원산지.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했을 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와야 됩니다. 해외 공장 지은 것들 우리나라로 기지 다 이전해야 돼요. 자, 생산기지 우리나라로 많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일부 부동산 가격 올라갈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죠? 인천, 부산이죠. 우리나라 교역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하고 부산 쪽이 이런 교역의 주요 메카로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산지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보게 되면 인천 송도 그쪽에 이제 지역을 개발할 때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그런 보조금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다 공장 지면 너희들 관세, 그러니까 법인세 좀 이렇게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확인하시면서 원산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IT 자동차 업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FTA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지만 자유 경쟁이 되게 됩니다. 자유 경쟁이냐면 뭐냐면 이제는 해외 기업이다, 우리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벤츠가 좋으면 사람들은 벤츠를 타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싸고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대비 가격이 더 싸다면 분명히 그걸 살 거예요. IT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IT 같은 경우도 애플이 그런 어떤 자유경제 시대에서 우리한테 좀 더 혜택이 좋다, 가격이 싸진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애플 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좋겠죠. 무조건 관세 철폐가 된다고 해서 이것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관세 철폐는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 나라와 협정들을 맺었을 때 그 나라만의 각각만의 그 특색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 측면에서 되지만 사실상 IT 강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뚜껑을 나중에 열어봐야 된다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보면 누가 이기는지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는 건 안 좋다. 다만 제가 IT와 자동차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를 골라요. 왜 자동차를 고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운송량 이런 것들. 그래서 운수장비 쪽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FTA 중심 역시나 이겁니다. 교역량 증대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유통업의 보통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지금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도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 상품 협상력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유통업은 어차피 상품 협상을 잘해야지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협상력이 슈퍼갑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위를 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거점수입니다. 거점이 없으면 남의 거점을 빌려야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운송도 그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2등 기업, 3등 기업이 치고 올라오겠지. 천년 만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운송 산업은 절대적으로 1등 기업을 꼽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무분별한 FTA 관련주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산지 따져보고 그 원산지가 아무리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등록이 돼 있나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여러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따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한번 듣고서 자신만의 의견들을 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 FTA 관련주해 가지고 자동차주 올라가니까 자동차주를 막 그냥 관세 철폐된다니까. 관세 철폐 효과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FTA 관련주는 투자는 좀 자제하자.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수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저는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장 얇게 배우더라도 기본만 지켜준다 그랬을 거는 적어도 한 가지만 알고 계신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무난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 그러면은 복잡한 게 많습니다.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저는 가장 그냥 시장에서 많이 보는 다시 한번 21선 한 달짜리죠. 그리고 60일선은 3개월이죠. 예,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정배열이 났을 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1선은 눌린 종목을 공략을 하자. 이게 오늘의 어떤 그 매수 공략법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예, 처음. 쉽게 말해서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살 기회를 준다.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공부를 해보면은 자, 파랗게 표시된 거. 지금 차트에서 파랗게 표시된 게 21선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 얼마에 있습니까? 이거는 퀴즈 안 내나? 아까 제가 다른 건 냈군요. 지금 현재 2015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61선이 아까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예, 1943 정도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건 뭡니까? 21선이 이걸 올라가는 거를 네.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가장 전형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8개 종목을 보여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딱 보시면 이게 언제 생겼다고요? 예, 1월 1850포인트에서 이렇게 생긴 후에 지금까지 2개월 이상 이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배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배열은 기본 조건입니다. 뭐죠? 예, 무조건 얘가 얘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2015가 1945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완만한. 제가 여기서 일부러 오타가 아니라 물음표를 해놨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완만한의 기준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당하세요. 저도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봐요. 보통 이격률을 계산하는데 뭐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어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완만한 건지 이게 완만한 건지 여하튼 간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완만한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 기울기가 15도다, 20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은 같은 차트라도 좀 실적도 좀 되고 그러니까 우량주고 테마주는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한 2개 정도 테마주 비법을 말씀드릴 건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빼고 그나마 좀 실적이 되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의 주체가 되든 개인이 돼도 상관없어요. 슈퍼개미. 예. 근데 슈퍼개미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갔다 몰래 빠지니까. 기관이면 외국인과 기관도 좀 되고 그리고 테마. 예, 테마도 좀 되고. 여기서 말하는 테마라는 거는 묻지만 테마 말고 이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원자력, 뭐 태양광, 뭐 게임주 이런 테마 말합니다. 반도체 이런 테마. 그냥 묻지만 말고 와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만 한번 잘 그냥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21선하고 6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먼저 발생을 하고 여기 제가 확 좀 안 보이시니까 늘려야겠죠. 여기서 처음 닿을 겁니다. 요 자리. 먼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21선이 61선에 처음 닿을 때 요때 주식을 사서 가져가자.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는 정배열이 돼야 된다. 이렇게 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된다. 완만에 대해서는 자기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건 체크할 뿐이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실전 투자로 바로 HTS에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실 종목은 세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요. 간단해 사실은. 세미텍은 반도체 어떤 장비 관련주입니다. 조금 긴 그림을 한번 봐드릴까요? 지금 세미텍 같은 회사는
주봉으로 보니까 참 이제 기술적 분석 배웠으니까 조금 아실 겁니다. 이쁘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 주식은 사실 실적도 되는 해서 오늘도 한 4.5% 올랐네요. 근데 주봉 보고 자꾸 주봉 보이지 못지란 말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52주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거하고 향후 전략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조금 지나온 사후적인 이야기, 항상 차트는 사후적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추가 전략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세 가지죠.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정배열이고 기울기가 완만하고 첫 번째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쉽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림이 똑같죠. 빨간 게 이제 20일이고 파란 게 60일입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정확하게 2월 요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자기있을 때 완만하지 않습니까? 완만하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닿을 때 언제 닿습니까? 사실은 요때 닿은 건데 저는 뭐 요건 좀 아쉽다 치더라도 그럼 야 그때 안 닿았잖아. 그럼 바로 언제 닿았죠? 네, 바로 그저께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예. 그럼 요런 종목을 가진 기왕이면은 야 뭐 그거 웬만하면 요때 사주면 좋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닿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차트는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는 21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실 요 밑에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선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딱 닿은 거는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 세미텍이란 주식은 실제적으로 지금 배운 대로만 하게 되면은 가장 추가 상승 여력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거. 바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200원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약간 변형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죠? 갭을 동반한 적산병 이론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빵빵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500원 가서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약볼 다시 한번 4,200원 지지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미텍이라는 종목은 4,200원에 포커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리온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게 박 팀장이 정신을 놨나 왜 기분이 좋다 그러지? 오늘 86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져준 게 왜? 아까 우리 처음에 다 할 수 있죠. 오리온은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핸들링하죠. 기관들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누가 망쳐놨냐고요? 외국인이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21선 닿으면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1선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74만 원까지 기다리느냐? 아니죠. 요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건 솔직히 몰타기 들어가는 겁니다. 수량 늘리기 기법이 들어가도 돼요. 바로 월요일날 아마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딱 2만 원 단위를 잡고요. 그냥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얘 닿을 때까지. 참 이상한 투자 패턴이죠. 근데 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게 닿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대신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주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한 3% 단위로 사간다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니 난 차트만 봐갖고는 이거 망가질 것 같은데 하팀장 하는 이야기 모르겠는데 이야기 하시죠. 그러실 때는 오늘 이 오리온이라는 주식을 조금 화면을 크게 적어 주시면요. 이쪽 한번 잡아 주시고요. 오리온을 매매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보면은 모건 스탠리, CS, 골드만, 메릴린치, 다이오와 CS 같이 있죠.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통정거래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 친구들이 오늘 다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제 그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오리온 사실 이 오리온 주가는 중국 매수에 올린 거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75만 원에서 이만큼 한 87만 원까지 상당히 올린 세력들이 어차피 외국인이고 그들 세력 중에서 일정 부분이 물량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85만 원은 이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된 거죠. 어떻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운 대로 기술적 분석상 골든 크로스 나오고
여하튼 간에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게 되면은 배운 대로 첫 번째 21선에 닿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 보겠고요. 또 하나 같은 분석으로 종목을 보여드리면 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거의 다 똑같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사실 이 주식을 조금 트레이딩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으로 만약에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왜? 오늘 기준이 21선에 닿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선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21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얘가 이렇게 닿아야 돼 산다는 건데 사야 되는데 지금 얘는 주가가 21선을 타고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먼저 이때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요 정도의 스타트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21선 눌린 공략 종목이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간다는 거 벌써 몇 번을 탔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까? 주식은 항상 3세판에 경계합니다. 투자는 3세판 정도 지나고 나면 항상 뭔가 비슷한 트릭이 나오지만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여유있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처음으로 이 주식이 21선 이렇게 61선에 닿게 되면 그 가격에 가격을 찍어드린 게 아니죠. 흐름을 찍어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는 한국에 어떻게 될지. 사실 우성 I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주식은 제가 좀 아는 척 하다가 투자가분들한테 엄청은 아니고요. 잠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왜 제가 그런 분석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수많은 제가 봐왔던 급등주 패턴 중에서 급등주가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상을 두 번 치고 한 번 내리죠. 이때부터 레이스 걸린다 그럽니다. 보통 세력들은 6개월, 짧게는 6개월에서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뛰고 또 내려버립니다. 2개월, 2개월. 귀신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솔직히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험하게 말씀드린가요? 근데 그건 맞아요. 또 두 달 있다가 올렸다 또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땡기죠. 근데 이 주식이 약간 변칙 스타일을 많이 썼어요. 아주 좀 고난이도의 트릭을 쓰면서 올렸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급등주 패턴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사후적으로는 상승폭의 70%를 지지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고 스타트 가격 자체가 6,000원이기 때문에 원래 1,200원 한번 씌워주는 거 이까지는 맞아요. 600원에서 제가 무조건 배수 베팅 한다 그랬잖아요. 그 2배까지는 갔어요. 근데 중간에 트릭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게 보통 요 정도가 되면은 이게 못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세 번의 트릭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집이 끝났는데 요렇게 딱 한 번 또 눌러버리고 여기서 또 눌러버리고 세 번 눌러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1,100원 정도는 이 가격이 바뀌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바뀌는 호가가 바뀌는 거기에서 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외로 땡겨버렸다. 그럼 이렇게 봤는데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얘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전혀 체크 안 했습니다. 이거 사실 급등주는 재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근데 패턴 분석을 봤을 때는 그랬다 그러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매집 단계에서 매집이 조금 불량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띄운 상태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좀 확보를 했지 않나. 2단계 최소한 두 번에 더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보통 더블 장사보다는 평단가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8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란 소리는 아닙니다. 갖고 있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급등주인데 제가 이 급등주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꼭 이렇게 하시니까 꼭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이때 찍어줘 그러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건 아니고 항상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6개월 긴 거 사놨는데 이런 거 딱 재미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고 알고 계셔야 오히려
실제적으로 안 당한다. 당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둔 사람들은, 로또 먹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로또를 먹었을 경우에 로또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미디어 플렉스는 사실 내용이 좀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 주식이 과연 이번에 하정우 씨가 나온 영화가 대박이 나서 잘 갈까요? 그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영화?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갑니다. 이건 M&A죠. 네. 자, M&A인데 참 이상하게 썼겠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가벼운 자료는 이 미디어 플렉스의 종합 정보를 가면 갈 수 있는데, 주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힘이 살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 예측할 수가 있냐?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만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잘 보시면 행보를 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1,000원과 2,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과 2,000원은 항상 계산이에요. 모든 게 주식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100%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라인은 1,500원이 있겠죠. 네? 그럼 얘 보면 1,500원에 딱 치워주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상승폭의 최소한 50%와 70%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해드리죠. 미디어 플렉스는 지금 현재 1,840원이 있는데 이 주식이 다시 한번 1,7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정말 1,500원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왜? 급등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살아있려 그러면 항상 70%를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힘은 살아있는데 그 넥라인은 1,840원이 아니라 1,700원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박 스페셜에서 준비한 강의 모두 유익하게 잘 들어보셨나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리면 따뜻한 봄날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셔야겠죠. 3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